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5천 년 전의 세상을 말입니다. 길고 가혹했던 빙하기가 마침내 지구에서 손을 떼고 북쪽으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아내린 오늘날의 중동 지역은 우리가 아는 메마른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위로는 수만 마리의 가젤떼가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며 뛰어다녔고, 맑은 강물에는 사시사철 물고기가 넘쳐났습니다. 무엇보다 비옥한 계곡마다 야생밀과 보리가 허리춤까지 자라나 황금빛 파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굳이 씨를 뿌리거나 땀 흘려 땅을 일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뻗어 거두기만 하면 되는, 자연이 스스로 차려놓은 거대한 뷔페와도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자연이 단재, 강재가 내가, 자연이 단재가 내가. 우리 조상들은 이 믿을 수 없이 풍요로운 대지 위를 자유롭게 거닐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냥꾼이자 자연의 흐름을 완벽하게 읽어내는 훌륭한 채집가들이었습니다. 계절의 미세한 변화에 따라, 그리고 동물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 발길 닿는 대로 가볍게 이동했습니다. 소유물이라고는 창 몇 자루와 가벼운 가죽 주머니가 전부였습니다. 무언가를 짊어질 필요도, 한 곳에 얽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춤추듯 살아가는,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이 눈부신 자유의 시대. 그러나 대자연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교묘한 덫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쟁앗 풍요에 취해 점차 이동을 멈추고 한 곳에 머물기 시작한 인류에게 오보도 하늘은 갑자기 비극적인 재앙을 내렸습니다. 약 12,800년 전, 지구의 기온이 단 몇 년 만에 곤두박질치는 기이하고도 파괴적인 기후 변화가 닥친 것입니다. 따뜻했던 낙원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끝없이 무성했던 야생 밀밭은 척박한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넘쳐나던 사냥감들은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떼죽음을 당하거나 아주 먼 곳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한 곳에 머물며 정착의 안락함과 소유의 기쁨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은 이제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독한 굶주림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기로에서 인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옛 조상들처럼 배낭을 메고 끝없는 유랑의 길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얼어붙은 땅에서 살아남을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 생존 본능에 이끌려 일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착의 단맛을 알아버린 많은 사람들은 끝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지는 야생 동물을 억지로 울타리 안에 가두고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들어가는 밀의 씨앗을 모아 땅을 파고 묻은 뒤 물을 길어와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 순간을 농업혁명이라고 배웁니다. 인류가 자연을 극복하고 문명의 기초를 다진 진보의 첫걸음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흙먼지 덮인 그 시대의 지층을 파헤쳐보면 그것은 결코 영광스럽거나 자랑스러운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르르는 추위와 당장의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한 처절하고 비참한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인간의 신체가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노동을 의미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허리를 굽혀 딱딱한 흙을 파내고 다약볕 아래서 쉼없이 돌을 골라내며 부서질 것 같은 어깨로 끝없이 물을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사냥꾼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뼈를 깎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연이 조건 없이 공짜로 내어주던 식량은 영원히 사라졌고, 이제 인간은 스스로 일군 땅의 족쇄를 찬 노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가뭄이 든다고 해서, 혹은 맹수가 나타난다고 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훌쩍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애써 땀 흘려 일군 밭과 길들인 가축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풍요를 쫓아 한 곳에 머물렀던 달콤한 선택이 결국 그들의 두 발을 무거운 진흙 속으로 영원히 끌어당긴 것입니다. 정착은 인류를 구원한 낙원이 아니라 그들이 살기 위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 농사라는 행위가 훗날 인간의 뼈를 깎아내고 마음을 얼마나 끔찍하게 망가뜨릴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축축한 진흙 속에 처음으로 밀씨앗을 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향해 영원한 종신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시와 문명이 인간에게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따뜻한 집에서 안전하게 잠을 잡니다. 하지만 최초의 정착촌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무덤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은 우리의 이런 상식이 완전히 틀렸음을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수많은 유골들은 문명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인간의 신체를 얼마나 잔인하게 유린했는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결코 인류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병마와 고통이 들끓는 거대한 배양 접시와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끔찍한 변화는 바로 그들의 치아에 있었습니다. 농경이 시작되기 전 사냥과 채집을 하던 시대의 인류는 놀라울 정도로 튼튼하고 깨끗한 치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긴 고기와 야생의 식물들을 씹으며 자연스럽게 치아가 단련되었고 충치를 유발할 만한 당분이 식단에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매일같이 섭취하는 곡물의 끈적한 녹말은 치아 사이에 엉겨붙어 박테리아의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발굴된 두개골들을 살펴보면 20대나 3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썩어 문드러지거나 아예 잇몸뼈까지 녹아내린 끔찍한 흔적들이 수없이 발견됩니다. 항생제도, 치과 의사도 없던 그 시절에 치아의 염증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곧바로 턱과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번지는 치명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비극은 입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 모여 살며 가축의 분뇨와 뒤섞이게 되자 이전의 인류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전염병입니다. 드넓은 초원을 누비던 시절에는 누군가 병에 걸리더라도 그 사람이나 작은 무리가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병균이 널리 퍼질 공간도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벽과 벽을 맞대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좁고 어두운 방에서 숨을 섞으며 살아가게 된 순간 결핵이나 기생충 같은 전염병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폭발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뼈에는 만성적인 영양실조의 흔적과 함께 폐결핵으로 인해 척추가 끔찍하게 휘어지고 주저앉은 병변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생충들에게 매일 피를 빨리고 결핵균의 폐를 파먹히며 서서히 말라 죽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뼈저린 고통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으로 남겨진 가혹한 노동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유골은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잔혹한 일상의 무게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농사로 얻은 딱딱한 곡물을 먹기 위해서는 무거운 돌로 된 맷돌에 가라가루로 만드는 고된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좁은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몇 시간이고 무거운 돌을 밀고 당기며 곡물을 갈아야만 했습니다. 이 끔찍하고 단순한 반복 노동은 그들의 무릎 관절을 닳아 없어지게 만들었고 팔목과 허리의 뼈를 기형적으로 비틀어 버렸습니다. 사냥꾼 시절 조상들의 뼈가 보여주는 균형 잡히고 역동적인 흔적과는 달리 첫 도시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동작만을 위해 신체를 소모하다 망가져버린 기계 부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명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인류는 사냥꾼 시절보다 키가 훨씬 작아졌고 평생 끔찍한 질병과 뼈골을 빼는 통증에 시달렸으며 훨씬 더 일찍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와 정착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인간 생물학의 대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의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질병이 창궐하고 관절이 부서지는 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어째서 차타르유크에 모여 살던 10,000명의 사람들은 짐을 싸서 밖으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잔인한 육체적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들을 그 좁은 도시에 묶어두었던 비밀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게 설계된 그 도시의 건축 구조 그 자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상 속의 도시를 하나 그려보십시오. 무려 10,000명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거대한 정착촌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현대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도시의 기본 요소들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듯하게 뻗은 골목길도,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넓은 광장도, 심지어 이웃집과 내 집의 경계를 짓는 담장이나 대문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약 9,000년 전, 현재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세워진 인류 최초의 거대 정착촌 차탈후유크는 우리의 모든 상식을 산산조각내는 지극히 기괴한 모습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산산조각내는 지극히 기괴한 모습으로 건설되었습니다. 34에이커, 즉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거대한 평원 위에 마치 거대한 벌집을 지어 올리듯 수천 개의 직사각형 흑벽돌 집들이 빈틈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집과 집 사이를 가르는 여유 공간은 거의 없었고 모든 집은 좌우 상하의 이웃과 벽을 완벽하게 공유하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였습니다. 이 기묘하고 낯선 도시에서 어딘가로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곧 이웃들의 집 지붕 위를 밟고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상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차탈후유크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가거나 다른 이웃을 방문하기 위해 나무 사다리를 타고 자신의 집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평면으로 이어진 다른 집들의 지붕을 마치 거대한 아스팔트나 징검다리 삼아 도시 곳곳을 누볐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갈 때는 지붕 한 구석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사다리를 타고 어둡고 비좁은 방 아래로 조심스럽게 기어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이 지붕의 구멍은 가족들이 드나드는 유일한 출입구이자 밥을 지을 때 퀴퀴한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이었고 동시에 밖의 햇빛과 공기가 들어오는 유일한 창문이었습니다. 현대의 우리가 이 비좁고 답답한 흙벽돌 방 안에 머물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벽 너머 이웃집에서 소곤거리는 미러,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 갓난아기가 보채며 우는 소리, 심지어 오늘 저녁으로 어떤 고기를 굽고 있는지 그 냄새까지도 얇은 벽과 뚫린 지붕을 타고 도시 전체로 생생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언제 집을 나서고 언제 돌아오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어떤 물건을 들고 다니는지, 지붕 위를 오가는 수백 명의 이웃들이 매일같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를 오가는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만의 은밀한 공간. 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단절된 개인적인 자유 같은 것은 이 벌집 같은 도시에서 철저하게 소거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굳이 이토록 숨막히고 답답한 공간을 스스로 설계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이 기괴한 건축 구조가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개인주의를 억누르기 위해 고안된 최초의 사회적 통제 장치였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무려 10,000명이라는 거대한 인구가 왕이나 경찰 혹은 명문화된 법전조차 없이 좁은 곳에 모여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나라는 고유한 개인을 버리고 우리라는 거대한 군집 속에 스스로를 완전히 녹여내야만 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흙벽과 머리 위 지붕을 걷는 이웃들의 끊임없는 발소리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이 거대한 공동체의 질서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세뇌시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그들은 뼛골이 빠지는 노동과 끔찍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텅 빈 광야로 도망치는 대신 이웃의 땀냄새와 숨결이 피부에 닿을 만큼 지독하게 밀착된 이 기괴한 벌집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반납한 대가로 수천 명의 시선이 만들어내는 촘촘한 감시망 속에서 기묘한 연대감과 안전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빽빽한 지붕 아래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둡고 매캐한 흙벽돌, 방 바닥 아래에는 살아있는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보다 훨씬 더 무겁고 두려운 존재들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질서를 통제하는 진짜 지배자들은 바로 그들이 매일 밤 잠을 청하는 흙바닥 아래에 조용히 묻혀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탈후유크의 비좁고 어두운 흙벽돌 방 안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희미한 화덕의 불빛만이 일렁이는 그 공간에서 당신이 무심코 발을 딛고 있는 그 매끄러운 바닥은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밤 잠을 청하고 가족들과 밥을 먹는 그 단상 아래에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그 집을 거쳐간 조상들의 시신이 겹겹이 묻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거두면 그들은 시신을 멀리 떨어진 묘지로 가져가는 대신 태아처럼 둥글게 몸을 구부려 묶은 뒤 방바닥을 파고 그 아래에 고이 매장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은 결코 집을 떠나지 않았고 산자들은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의 뼈와 흙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기이한 동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땅속의 살점이 모두 썩어 없어질 즈음 사람들은 다시 바닥을 파내어 죽은 이의 두개골만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진흙을 바르고 덧대어 생전의 얼굴을 정교하게 빚어냈습니다. 조개 껍데기로 눈동자를 만들어 박아넣고 붉은 칠을 한 이 섬뜩한 석고 두개골들은 방 한 구석 가장 높은 곳에 모셔져 살아있는 후손들을 서늘한 시선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보울이 방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기괴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신의 등 뒤로는 거대한 야생 황소의 실제 뿔이 날카롭게 벽을 뚫고 나와 있고
벽면에는 사람의 머리가 없는 시신을 쪼아먹는 거대한 독수리떼나 당장이라도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 허공을 향해 도약하는 표범의 형상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왜 이 최초의 도시 거주민들은 집 안을 이토록 무시무시한 죽음과 야생의 공포로 가득 채워 넣었을까요? 그것은 왕이나 군대 같은 물리적인 지배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 거대한 공동체가 스스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해낸 가장 소름 끼치고 치밀한 심리적 통제, 장치였습니다. 수천 명의 낯선 이들과 부대끼며 생겨나는 끝없는 갈등과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공동체의 규칙을 깨뜨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나쁜 마음을 먹거나 일탈을 꿈꿀 때 당신이 딛고선 바닥 아래 할아버지와 벽 위에서 당신을 노려보는 조상들의 두개골은 일종의 영적인 경찰관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족쇄 대신 마음과 영혼에 채우는 가장 무거운 족쇄를 발명해낸 것입니다. 이틀은 이트, 조상들의 시선은 당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고 벽에 새겨진 맹수들은 규칙을 어겼을 때 닥쳐올 파멸을 무언으로 경고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선 절대 군주가 없었기에 차타루 유크의 사람들은 죽은 조상들을 지배자로 추대하고 그들이 내뿜는 영적인 권위를 빌려 사회의 질서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초기 형태의 종교적 제의이자 위피아이티이디의 위피에 그디 위피에 동시에 가장 은밀하고 소름 끼치는 정치적 조작이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이웃들의 촘촘한 감시망에 더해 죽은 자들의 얼어붙은 시선까지 감당해야 했던 이 이중의 밀실 속에서 사람들은 철저히 공동체의 부속품으로 순응해야만 했습니다. 이 기묘한 시스템은 놀랍게도 수천 년 동안이나 큰 전쟁 없이 만 명의 인구를 통제하는데 꽤나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끓어오르는 본성을 오로지 심리적인 억압과 영적인 공포만으로 완벽하게 잠재울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 영혼과 조상들의 감시만으로 통제되지 않는 반역자가 나타난다면 이 거대한 군중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잔혹한 정치적 처벌을 꺼내 들어야만 했습니다. 수천 명이 다닥다닥 붙어 사는 차탈 후유크에서 당신의 삶은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도시의 수많은 눈동자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녔습니다. 벽을 공유하고 서로의 지붕을 도로 삼아 이동하는 이 기괴한 벌집형 도시에서 사생활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지붕 위로 난 유일한 출입구이자 환기구는 곧 당신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와 냄새, 대화가 이웃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스피커나 다름없었습니다. 누가 언제 집을 오가는지, 누가 값비싼 흑요석 자루를 메고 오는지, 어제 이웃집 화덕에서 무슨 고기 탄 냄새가 났는지 도시 전체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지붕 위 공동 화덕에서 밀빵을 구울 때 나누는 사소한 대화들, 누가 어제 다쳤고 누구의 아이가 아픈지에 대한 소문들은 빛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정겨운 이웃사촌의 정을 넘어선 질식할 것 같은 상호 감시의 네트워크였습니다. 이토록 숨 막히는 밀착 속에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진짜 힘은 강력한 왕의 명령이나 칼을 든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나를 향해 쏟아지는 이웃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를 동료 감시라고 부릅니다. 이청이 동료 감시
강시, 다고, 절대 군주나 명문화된 법전, 법원도 없는 이 초기 사회에서 모든 이웃은 서로에게 감시자이자 동시에 심판관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규칙이나 묻게 된 규범을 어기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자는 매 순간 수천 개의 따가운 눈초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유별나게 행동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해치려 한다면 그것은 당장 지붕 위의 모든 이웃에게 포착될 것이고 즉각적인 사회적 평판과 압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만 년 동안 낯선 일을 경계하며 작은 집단으로 이동하며 살았던 인류가 10,000명이라는 거대한 집단 속에서 큰 충돌 없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추참해는 이 보이지 않는 시선의 사슬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시선의 권력이 어떻게 현실적이고 잔혹한 처벌로 이어졌을까요? 고고학적 발굴은 그 소름 끼치는 증거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차탈후유크의 여러 집을 발굴하던 중 멀쩡히 사람이 살고 지층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방이나 내부 통로가 돌덩이와 쓰레기로 철저히 봉쇄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보수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규범을 어긴 가족이나 개인에 대한 TTT, 사회적 매장의 흔적이었습니다. 규칙을 어긴 집은 지붕 위 공동 공간이나 다른 이웃집으로 이어지는 출입구가 막히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축소시키는 물리적 압박을 넘어선 공동체의 연대와 지붕 위 생활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겠다는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가뭄이 일상적이고 홀로 씨앗을 구하거나 맹수를 막아낼 수 없는 이 가혹한 신석기 환경에서 공동체로부터의 고립은 곧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지붕 위 길을 걷지 못하고 공동 화덕을 쓰지 못하며 조상들의 제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가장 가혹하고 절망적인 처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권력은 총칼이나 거대한 법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명의 새벽, 그 최초의 도시에서 권력은 이웃들의 차가운 외면과 닫힌 문, 그리고 나를 향한 수천 개의 눈동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질긴 시선의 정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식할 것 같은 감시와 고립의 시스템조차도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폭력적 충동을 완벽하게 통제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데면 시선의 압박이 극에 달했을 때 차탈후유크의 하얀 석고 바닥은 결국 붉은 피로 물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왕이나 군대가 없는 사회를 평화로운 유토피아로 상상하곤 합니다. 차탈후유크 역시 수천 년간 거대한 전쟁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문명의 새벽에 존재했던 평화롭고 평등한 이상향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하얀 석고 바닥을 더 깊이 파헤치고 그 아래 묻힌 유골들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하자 그 아름다운 환상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곳은 결코 평화로운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질식할 것 같은 상호 감시와 억압된 본성이 뒤엉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얀 석고 바닥 아래 깊숙한 곳에서 굴러나온 수많은 두개골에는 문명이 가져다준 평화 대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수많은 두개골에 새겨진 둔기에 얻어맞아 쩍 갈라지거나 온푹 파인 자국들. 고고학자들은 처음에 이것이 지붕에서 떨어지거나
건축 작업 중에 생긴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처의 위치가 수상했습니다. 대부분의 타격 흔적은 두개골의 뒤쪽이나 옆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면 대결이 아닌 누군가 뒤에서 기습적으로 혹은 무방비 상태에서 가해진 폭력을 의미합니다. 몽둥이나 돌 같은 둔기로 온 힘을 다해 내리친 잔인한 일격이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러한 상처를 입은 유골들이 한두 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시 인구의 상당수가 평생 한 번 이상은 이런 폭력에 시달렸고 그중 상당수는 그 일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이웃 도시와의 조직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생활도 없이 어둡고 비좁은 벌집 속에 갇혀 살아야 했던 구조. 매일 땀 냄새와 숨소리, 이웃의 사소한 습관까지도 감내해야 했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인간의 공격성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작은 말다툼, 자원의 분배 문제, 혹은 보이지 않는 시선의 압박이 폭발했을 때 그 분노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나 심지어 가족을 향했습니다. 차탈후유크에는 군대는 없었지만 집안 내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암살, 가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보복, 그리고 여성이나 약자를 향한 일상적인 폭력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비록 매장 풍습은 남녀가 평등해 보였지만 그들의 삶을 지탱했던 노동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딴 여성들은 평생 비좁은 방에 엎드려 무릎이 다 닳도록 무거운 맷돌을 갈아야 했고 남성들은 거대한 야생 황소나 맹수를 사냥하며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노동의 단조로움과 상시적인 생명의 위협은 도시 전체에 무거운 피로와 예민함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지저투 스리트, 이러한 치론데, 이러한 치론데, 이러한 치론되고, 이러한 치론되고, 이러한 치론되고, 그리고 그 피로가 임계점을 넘을 때 하얀 석고 바닥 위로는 어김없이 붉은 선혈이 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차탈후유크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촘촘한 감시망이 만들어낸 아슬아슬한 평화 뒤에는 밤마다 뒤에서 날아올 몽둥이를 두려워해야 했던 잔혹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공포와 질식할 것 같은 압박이 바로 문명의 새벽, 인간이 감내해야 했던 가장 무거운 정치적 대가였습니다. 차탈후유크가 보이지 않는 시선과 심리적인 압박으로 10,000명의 군중을 안에서부터 옥죄었다면 이웃한 또 다른 개척자들은 전혀 다른 형태의 권력 장치를 발명해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 대신 무뚝뚝하고 거대한 돌덩어리를 쌓아 올렸습니다. 차탈후유크에서 남서쪽으로 약 500마일 떨어진 곳, 지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 예리코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거대한 돌로 된 란, 치, 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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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 역사상, 즉 물리적인 장벽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차탈후유크가 숨막히는 심리적 감시와 이웃의 시선으로 거대한 인구를 통제하고 있을 무렵,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보다 무려 2000년이나 앞선 지금으로부터 11,000년 전 요르단 계곡의 메마른 황야한 가운데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문명 실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척박한 땅이었지만 기적처럼 맑고 풍부한 물이 분당 수천 갤런씩 솟구쳐 오르는 거대한 오아시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리코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수많은 지층을 파고 내려가 예리코의 가장 깊은 곳,
인류 역사의 여명기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차탈후유크의 진흙집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육중한 돌덩어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높이가 약 3.6m에 달하고 두께가 1.8m가 넘는 거대한 돌 성벽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1만 1천년 전에 척박한 황야를 헤매던 유목민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인공적인 건축물을 본 적이 없는 당신의 눈앞에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치솟은 거대한 돌의 장벽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돌을 채석장에서 캐내어 굴리고 깎고 다듬어 쌓아 올리는 과정은 수천 시간의 협력과 고된 노동을 필요로 했습니다. 성벽의 안쪽에는 더욱 경이로운 구조물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높이와 지름이 각각 8.5m에 달하는 거대한 석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탑의 내부에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22개의 정교한 돌계단이 나선형으로 깎여 있었습니다. 아직 토기도 발명되지 않았고 금속을 다루는 기술은 수천 년 뒤에나 등장할 그 아득한 옛날에 예리코의 사람들은 오직 돌과 맨손만으로 이 압도적인 건축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예리코의 풍경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차탈후유크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지붕을 밟고 다녀야 했던 차탈후유크와 달리 예리코에는 집과 집 사이에 뚜렷한 길과 여유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붕의 구멍이 아니라 땅에 난 문을 통해 집을 드나들었고 산 자들의 생활 공간과 죽은 자들의 무덤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집이 하나의 덩어리로 엉겨붙어 개인을 지워버렸던 차탈후유크와 비교하면 예리코는 집마다 독립된 공간을 지닌 훨씬 현대적인 도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돌 성벽과 탑이 지니는 진짜 의미는 단순히 뛰어난 건축 기술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사고방식에 일어난 가장 근본적이고 파괴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곧 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저 밖의 세상과 이 안의 세상을 분리하고 내 것과 네 것을 나누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배척하겠다는 강력하고도 배타적인 선언입니다. 드넓은 초원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이동하던 인류가 처음으로 땅에 말뚝을 박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더 이상 자연의 일부로 머물지 않고 자연과 다른 무언가를 창조해냈다는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APN, EPN, 다른 예리코의 거대한 돌 성벽은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울타리인 동시에 인간의 마음속에 사유재산과 영토, 그리고 경계심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킨 기념비였습니다. 이 육중한 돌덩어리들이 쌓아 올려지면서 인류는 무한한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내 영역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배타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세기 동안 고고학자들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만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러는데 아직 칼이나 창 같은 살상 무기도 없었고 군대라는 개념조차 탄생하기 훨씬 전이었던 일만 1천년 전. 이 거대한 성벽은 도대체 누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그토록 높고 두껍게 쌓아 올려진 것일까요? 1만 1천년 전. 군대도 없고 제대로 된 살상 무기도 없던 시절에 도대체 왜 그렇게 거대한 성벽과 탑이 필요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다양한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홍수를 막기 위한 제방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리코가 위치한 계곡은 우기에 갑작스러운 돌발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길을 돌리거나 막기 위해서라면 흙으로 넓은 뚝을 쌓고
거대한 수로를 파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무려 3.6m 높이의 수직 돌벽과 그 안에 나선형 계단까지 갖춘 28피트짜리 거대한 석탑을 세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적대나 다른 부족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적 방어 시설이었을까요? 하지만 당시 인구 밀도는 극히 낮았고 인간을 대규모로 살상하기 위해 고안된 전문적인 무기나 대규모 전투의 흔적은 그 지층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고고학계가 주목하는 가장 유력하고도 섬뜩한 해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리코의 성벽은 물리적인 위협을 막기 위한 단순한 방어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적이라는 개념을 창조해낸 거대한 심리적 경계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성벽 안쪽에 있는 우리는 문명화되고 정착한 사람들이며 저 성벽 밖을 떠도는 너희는 야만적이고 이질적인 존재들이다. 이 피에오 그를 같은 이체니모니 예도 등과 이 피에 여비 피에 이 피에 여비 피에 여비 피에 여비 피에 여비 피에 여비 피에 사냥과 채집을 하던 시절에는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명확한 영토나 국경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지거나 다른 무리와 갈등이 생기면 그저 발길을 돌려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밭을 일구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수백 세대에 걸쳐 튼튼한 돌집을 짓는데 엄청난 노동력을 쏟아부은 순간부터 인간은 더 이상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동의 자유를 상실한 인간은 이제 지켜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예리코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오아시스이자 자연스러운 교통의 요지였고 곧 수많은 유목민과 이방인들이 몰려드는 거대한 무역의 교차로가 되었습니다. 타라보는 남왕의 또 드리치, 그피피피디의 당도 경창이모, 아나톨리아의 흑요석과 홍해의 조개 껍데기가 이곳에서 교환되었고 이도려는 이 과정에서 예리코의 주민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의 부장품과 집의 크기에서 서서히 빈부격차와 계급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창고에 잉여 식량과 귀한 교역품이 쌓여갈수록 성벽 밖을 떠도는 가난한 유목민들을 향한 정착민들의 경계심은 극도로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돌을 쌓아 올렸고 그 무거운 돌벽은 결국 인간의 뇌 구조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리코의 성벽은 인간에게 안전을 제공했지만 그 대가로 인류 역사에 적이라는 불행한 개념을 발명해냈습니다. 성벽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낯선 이방인이었을 뿐인 사람들이 성벽이 그어진 순간부터 언제 내 재산을 노리고 쳐들어올지 모르는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재산을 얻어 오민친 데서 재산을 총강 뒤 재산을 노리고 구역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토 분쟁과 전쟁이라는 비극이 잉태된 진짜 기원입니다. 성벽은 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벽을 세웠기 때문에 그 바깥의 모든 존재가 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안과 박, 시민과 야만인,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 파괴적인 이분법은 예리코의 돌벽에서 시작되어 오늘날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수만 번의 전쟁과 학살로 인류의 역사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명의 새벽에 세워진 두 개의 거대한 정치적 실험실을 목격했습니다. 차탈후유크는 성벽 없이 사람들의 촘촘한 시선과 심리적 압박으로 내부를 통제하려 했던 은밀한 감시의 도시였고 예리코는 거대한 돌벽을 세워 외부를 배척하고
영토를 규정했던 분리와 방어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마음을 가두었고 다른 하나는 땅을 가두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시스템이었지만 두 도시 모두 수천 년이라는 놀라운 시간 동안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두 도시 모두 끝내 피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최후의 적이 서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탈 후 유크와 예리코가 보여준 문명의 실험은 무려 수천 년 동안이나 눈부신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원전 5700년경 2000년 동안 단 한 번의 끊어짐 없이 타오르던 차탈 후유크의 화덕 불빛이 서서히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도시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은 외부에서 쳐들어온 잔혹한 정복자나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지층의 최상단부, 즉 도시의 마지막 시기가 보여주는 멸망의 징후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서서히 진행된, 그러나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의 과정이었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사람들의 집은 눈에 띄게 작아졌고 조잡해졌습니다. 벽면을 장식하던 화려하고 정교한 벽화와 맹수들의 부조는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마지막 세대들의 유골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질병의 흔적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시의 거대한 구역들이 하나둘씩 텅 빈 채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살던 집을 그대로 둔 채 짐을 쌌고 버려진 진흙 벽돌집들은 비바람에 녹아내리며 천천히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릿 닷들을 트 그릿 트 그릿.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거대하고 견고했던 도시를 유령 마을로 만들어버렸을까요? 해답은 바로 그들이 발을 딛고 있던 땅과 숲에 있었습니다. 10,000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가 2000년 동안 한자리에 머물며 먹고 불을 피우고 집을 짓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초기 지층에서는 참나무와 소나무 같은 질 좋은 목재들이 발견되지만 후기로 갈수록 사람들은 땔감을 구하지 못해 앙상한 관목이나 말린 가축의 배설물을 태워야만 했습니다. 도시 주변을 푸르게 둘러싸고 있던 울창한 숲이 수천 년의 벌목으로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무가 사라지자 땅이 물을 머금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면 통제할 수 없는 홍수가 계곡을 휩쓸었고 건기가 오면 메마른 가뭄이 대지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토양의 고갈이었습니다. 비료나 윤작의 개념이 없던 시절, 같은 땅에서 2000년 동안 곡식을 착취해낸 결과 땅은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매년 쏟아붓는 노동의 강도는 뼈가 부서질 듯 가혹해졌지만 수확량은 턱없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 수학 공식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더 이상 이 도시에 머무를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고대 문명의 멸망을 떠올릴 때 칼과 불꽃이 난무하고 이민족의 말발굽이 성벽을 짓밟는 극적인 전쟁의 스펙터클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건설한 최초의 도시를 무너뜨린 파괴자는 외계의 악마도 이웃의 야만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을 위해 자연을 통제하고 쥐어짜냈던 인간의 끝없는 소비와 탐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먹여 살리던 대지의 피와 살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빨아먹었고 스스로의 기반을 갉아먹는 이 생태적 자살 행위가 결국 도시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모든 집이 비워지고 60세대를 이어오던 화덕이 영원히 식어버렸을 때 차탈 후유크는 쓸쓸히 모래바람 속으로 파묻혔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도시 실험은 그렇게 거대한 생태적 재앙 앞에서 허무한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을지언정 그들이 탄생시킨 무서운 유산들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계급, 영토와 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억압이라는 문명의 유전자들은 짐을 싸서 떠나는 난민들의 발걸음을 타고 서서히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차탈후유크의 진흙집들이 비바람에 녹아내리고 예리코의 거대한 돌 성벽이 모래 속에 파묻혔을 때 도시라는 인류의 첫 번째 실험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린 고향을 뒤로하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결코 과거에 유랑하는 사냥꾼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등짐 속에는 흑요석과 보리씨앗뿐만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하고 강력한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문명의 운영체제, 즉 타인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법, 자원을 독점하는 법, 그리고 타인을 지배하고 감시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문명의 유전자들은 난민들의 발걸음을 타고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 전역으로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우루크에서 수만 명이 거주하는 진정한 의미의 거대 도시가 폭발적으로 등장했고 나일강의 이집트와 인더스강의 하라파로 이어지며 인류는 본격적인 문명과 제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성벽은 더욱 높고 견고해졌으며 감시와 통제의 기술은 고도로 정밀해졌습니다. 1만 1천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와 무선 통신망, 탓탕굴, 그리고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최첨단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짐승의 가죽을 두르고 진흙 바닥에서 잠을 자던 고대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진화하고 해방된 고등한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꺼풀만 벗겨내보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그 두 고대 도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차탈 후유크의 비좁고 불결한 방에서 탄생한 결핵과 군집 질병들은 오늘날에도 호흡기 전염병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거대 도시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맷돌을 돌리며 닳아버린 고대 여성들의 관절은 오늘날 공장의 조립 라인 앞이나 사무실의 책상 앞에서 만성적인 피로와 척추 질환에 시달리는 현대 노동자들의 구분 등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예리코의 교역소에서 싹을 틔웠던 사유재산과 빈부격차는 이제 전 지구적인 불평등으로 거대하게 자라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현대의 모든 국가와 사회가 정확히 차탈 후유크와 예리코가 발명해낸 두 가지 권력의 통제 방식을 완벽하게 물려받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는 외부를 향해 거대한 예리코의 성벽을 치고 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진 국경선, 여권과 비자, 자국민과 외국인을 철저히 가르는 배타주의, 그리고 언제든 성벽 밖의 적을 섬멸하기 위해 준비된 거대한 군대. 우리는 여전히 1만 1천년 전 예리코 사람들이 발명한 적이라는 개념의 굴레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진화한 최첨단 차탈 후유크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과 하얀 석고 두개골이 담당했던 감시의 역할은 이제 거리마다 촘촘히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휴대용 통신기기,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보망이라는 거대한 지붕 위를 걸어다니며 서로의 일상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평가하고 또 평가받습니다. 공동체의 규범이나 대중의 여론에서 벗어난 자는 과거 돌덩이로 출입구가 막혔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가상의 공간에서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철저히 고립됩니다. 보이지 않는 시선에 의한 폭력과 군중의 통제는 그 옛날 진흙집 시절보다 훨씬 더 빠르고 교묘하고 철저해졌습니다. 1만 1천년 전, 빙하기가 물러간 척박한 대지 위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 영원한 방랑자의 자유를 포기하고 성벽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플리브니트, 그들은 맹수와 추위로부터의 생존을 대가로 질병과 통제, 그리고 불평등이라는 무거운 사슬을 기꺼이 목에 걸었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밤을 밝히고 수천만 개의 디지털 눈동자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무겁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빌딩 숲과 보이지 않는 감시망 속을 바쁘게 걸어가는 우리는 과연 문명의 정점에 선 자유로운 시민일까요? 아니면 그저 유리와 금속으로 된 매끄러운 족쇄를 찬 채 차탈후유크와 예리코의 최신 버전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발적인 수감자에 불과한 것일까요? 1만 1천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문명의 성벽은 결코 우리를 놓아준 적이 없습니다.